쾅, 쾅, 쾅. 철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이 고요했던 아파트 복도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이 거지 같은 게 어디서 감히 내 아들 집 번호키를 받고 당장 문 못 열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있는 여자. 바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며느리를 짐승만도 못한 식모 취급하며 부려먹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지만 도끼가 바짝 오른 그녀에겐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기고만장한 난동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굳은 표정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을 보자마자 옳다구나 싶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경찰 아저씨들, 저 안에 있는 독한 며느리 좀 끌어내요. 시어머니를 집에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에도 경찰들은 싸늘한 시선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이내 수사관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통명과 명인당 대표 김말순 씨, 폐기용 썩은 식자재 불법 사용 및 억대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바로 그 순간 굳게 잠겨있던 현관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조용히 밖으로 걸어나온 며느리의 손에는 지난 10년치 시댁의 추악한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까만색 비밀장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위세당당했던 시어머니의 세상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소중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가슴 뻥 뚫리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진이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얼굴도 아빠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매년 봄이면 고아원 담장 너머로 손잡고 지나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수진이는 늘 같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가족이 생기면 좋겠다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건 수진이의 나이 25, 전통 명가업체 명인당 집안의 외아들 정우를 만나면서였습니다. 결혼식은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으로 가득 찬 신랑 측 좌석과 달리 신부 측 좌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정 하객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풍경을 본 시어머니 말순이는 피로연이 시작되자 수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 내가 엄마야. 말순이는 수진이의 손등을 토닥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챙겨줄게. 수진이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수진이의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찼습니다. 수진이는 두 손으로 말순이의 손을 꼭 감싸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순이는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정우도 옆에서 멋쩍은 듯 웃으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울지 마. 이제 가족이잖아.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수진이는 온 마음을 다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시댁 안방에서 눈을 떴을 때 말순이는 이미 수진이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일어났어?
말순이의 목소리는 어제 피로연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부터 공장 나와야 해. 명인당이 얼마나 바쁜 데인지 알지? 일손이 부족해서 죽겠어. 수진이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네. 지금요? 지금이면 늦은 거야. 원래 3시 반에 나가야 하는데 첫날이라 봐주는 거다. 말순이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다는 듯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씻고 10분 안에 나와. 앞치마는 현관에 걸어뒀어. 수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허겁지겁 세수를 하고 공장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찌르는 공장 안에서 수진이는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떡 반죽 앞에 섰습니다. 말순이는 팔짱을 낀 채 수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반죽 치대는 건 기본이고 쌀 불리기, 포장, 배달까지 다 내가 해야 해. 그 많은 일을 저 혼자서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되묻자 말순이의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기 직원들이랑 같이 하는 거지. 근데 넌 우리 집 며느리니까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알겠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진이의 시집살이는 신혼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낮에는 포장과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다음 날에 사용할 쌀을 불려놓은 뒤 집에 돌아와 시댁 식구들의 저녁 밥상까지 차려야 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밤 11시가 넘었고 수진이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일에 대한 대가가 단 한 푼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월급 이야기를 꺼낸 건 결혼한 지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월급은 언제쯤? 말순이는 반찬을 집던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월급? 내가 무슨 남이야? 가족한테 월급을 달라고? 말순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근본 없이 자란 사람을 우리 집에서 거두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게 어딘데 월급까지 봐라.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상 건너편에 앉아있던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놓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이라도 한마디 해주길 바라는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지만 정우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다시는 월급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갈수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밤늦게 들어와 소파에 쓰러져 자기 일수였고 수진이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어머니한테 잘하면 되잖아. 수진이는 남편에게서조차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고된 세월이 흘러 결혼 4년차가 되던 해 수진이에게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처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수진이는 평생 흘린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의 피가 흐르는 가족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조그마한 아기의 손을 꼭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수진이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말순이의 구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더 심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애 낳았으면 뭐해, 일을 못하는데. 공장이 내 놀이터야? 말순이는 출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수진이를 다시 공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수진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공장에 나갔고 쉬는 시간에 몰래 빠져나와 아이에게 젖을 먹인 뒤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아이 이름조차 수진이가 혼자 지었고 병원비도 수진이가 산후조리원 대신
시댁방에서 혼자 버티는 것으로 아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수진이는 시키는 대로 따르는 순종적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수진이는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말순이가 했던 말, 공장에서 벌어진 수상한 돈거래, 정우가 몰래 빼돌린 금고의 돈. 수진이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적어가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떠나야 할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수진이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진이가 이를 악물고 버텨낸 세월이 어느덧 9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5살이 된 민준이는 어느새 혼자서 밥을 떠먹을 줄 아는 의젓한 아이로 자라 있었고, 수진이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는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명인당은 지역에서 이름난 전통명과 업체로 자리를 잡았고, 명절만 되면 주문이 밀려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의 추석 대목을 앞둔 어느 오후, 말순이가 공장 창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창고 안에는 수진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포대자루들이 수십 개씩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수진이가 다가가 포대자루 하나를 열어보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쌀알 사이사이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라벨도 없는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통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쌀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리고 저 통은 뭐예요? 말순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곰팡이 좀 피면 어때? 씻어서 쓰면 되지. 그리고 저건 색소야. 공업용이긴 한데 식용이랑 뭐가 다르다고. 수진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업용 색소를 떡에 넣으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 원가를 줄여야 남는 게 있지. 정직하게 해서 뭐 남아? 말순이는 서류철을 들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물량이 3배야. 멀쩡한 재료만 쓰면 남는 게 없어. 이걸로 만들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들이 이 떡을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수진이가 간곡하게 매달렸지만 말순이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서류가 사방으로 흩어지며 펄럭이는 소리가 조용한 공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공장 문 닫게 만들 작정이야? 말순이는 이마에 핏줄을 세우며 수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내 할 일이야. 수진이는 흩어진 서류를 주워 담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9년 동안 뼈저리게 배운 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정우를 찾아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공장에 곰팡이 핀 쌀이랑 공업용 색소를 들여놨어. 이러다 큰일 나. 정우는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왜 나한테 그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이건 불법이야.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이자 정우는 그제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귀찮다는 듯 일어나 앉았습니다. 야, 내가 뭘 아는데 불법이야 아니야 따져. 어머니 사업인데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됐어, 됐어. 정우는 손사래를 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 어머니한테 잘 보이면 다 해결되는 거야.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수진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한참 동안 닫힌 문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집에서 수진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정우에게는 어머니의 불법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모르는 사이에 정우는 공장 금고에서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맞춰 입고 고급 식당을 드나들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순이도 수진이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말순이는 수진이 몰래 더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은행 대출 서류를 발견한 수진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진이 명의로 수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달려가 말순이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말순이는 안경을 올렸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공장 운영 자금이 좀 부족해서 내 명의가 깨끗하니까 그걸로 한 거야. 쟤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하시고요? 상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상의를 요구해? 이 집에서 내 명의는 내 거야, 내 거야? 말순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 장사 잘 되면 갚는 거야.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수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천만 원의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것이었습니다. 공장의 상황은 나날이 나빠져 갔습니다. 말순이의 독단적인 운영에 질린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도요. 더 이상 이런 재료로 떡을 못 만들겠어요. 직원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고스란히 수진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서너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감당하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만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수진이는 공장 앞 계단에서 그만 휘청하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수진이의 손에는 아직 배달 전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숨을 고르던 수진이의 눈에 공장 안에서 환하게 웃으며 TV 카메라 앞에 선 말순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순이는 정성껏 만든 전통 명가를 지역사회에 나눈다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명인당은 좋은 재료만 쓰는 게 원칙이에요. 손님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말순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카메라 앞에서 능숙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수진이는 그 순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운 뒤 수진이는 낡은 일기장 대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켜고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말순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할 생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지옥에서 벗어나겠다고.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불량 재료를 쓰기 시작한 뒤로 수진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멀쩡한 재료를 최대한 섞어 넣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말순이가 들여놓은 묵은 쌀과 공업용 색소의 양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아침 작업대 앞에 서면 손이 떨렸습니다. 이 떡을 먹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서였습니다. 그런 불안한 나날이 여러 달 이어지며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 무렵 수진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공장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여보세요, 명인당이죠? 주말에 산 떡 먹고 우리 식구가 전부 배를 잡고 누웠어요.
아이가 토를 멈추질 않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떡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던데 대체 뭘 넣은 거예요? 수진이는 전화기를 붙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분노한 손님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져만 갔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항해 전화가 쏟아졌고 수진이는 전화기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태는 전화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명인당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인당 떡 절대 사지 마세요. 우리 가족 4명 전원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방금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다들 같이 신고합시다. 10년 넘게 단골이었는데 배신감이 장난 아닙니다. 글에는 병원 진단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고 댓글은 수백 개씩 달리며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말순이는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말순이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수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너 인터넷에 뭐라고 쓴 거 아니지? 제가요? 어머니, 저는 하루 종일 항해 전화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이런 글을 써? 손님들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어. 말순이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공장으로 관할 보건소와 식약처에서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예고하는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공문을 읽은 말순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큰일 났어. 이거 걸리면 공장 문 닫는 거야. 말순이는 그날 밤 정우를 불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정우야, 당장 이것들 다 치워. 트럭 가져와. 엄마, 이 많은 걸 어디다 버려? 몰라. 일단 어디든 갖다 버려. 들키기 전에. 말순이와 정우는 한밤중에 창고에 묵은 쌀 포대와 공업용 색소통들을 트럭에 싣고 사라졌습니다. 수진이는 공장 2층 숙직실 창문 너머로 어둠 속에서 바삐 움직이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있다는 것을 수진이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이와 정우는 사무실 문을 굳게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주방에서 작업을 하다 말고 사무실 쪽에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슬며시 복도로 나가 사무실 문에 귀를 가까이 대자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조사관들이 오면 뭐라고 해?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한테 돌려. 말순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재료 주문이랑 관리는 다 수진이가 한 거잖아. 수진이가 돈 아끼려고 몰래 싼 재료를 사왔다고 하면 돼. 근데 엄마가 시킨 건데. 그건 우리만 아는 거야. 수진이가 혼자 한 거라고 하면 누가 알겠어. 수진이는 사무실 문 앞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수진이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한테도 좀 얘기해놔. 말순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민준이요? 5살짜리한테 뭐요? 경찰이 오면 엄마가 나쁜 거 했다고 말하게 해.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안 믿겠어. 수진이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신을 방패막이로 쓰는 것도 모자라 5살짜리 아이까지 도구로 삼으려는 시어머니의 잔인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끌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업대 위에 떡 반죽이 뿌옇게 흐려 보였습니다. 피로 연날 수진이의 손을 잡고 이제부터 내가 엄마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5살짜리 손자를 거짓말 도구로 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순간 말순이에 대해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정까지
깨끗하게 끊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관 3명이 명인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위생복을 입은 조사관들은 공장 구석구석을 살피며 서류와 장부를 요구했습니다. 말순이는 조사관들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조사관님. 저도 이번에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말순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원가를 줄인다고 몰래 싼 재료를 들여왔더라고요.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조사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 사실인가요? 재료 발주는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수진이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말순이와 싸우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듯 나섰습니다. 저도 아내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에 서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며 수진이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수진이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며 추가 조사를 예고하고 돌아갔습니다. 수진 씨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니까 당분간 연락 가능한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관들을 배웅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떠나자 말순이는 금세 눈물을 뚝 거두고 사무실로 들어가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수진이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는 억울함 대신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는 휴대폰 녹음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조사관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수진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모든 말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돌아간 그날 저녁 말순이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느긋하게 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녁 뭐야? 배고파 죽겠다. 말순이는 마치 낮에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이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차릴게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머릿속은 이미 오늘 밤 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말순이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고 정우는 또 밖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살금살금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5분을 걸어 공장에 도착한 수진이는 뒷문 열쇠를 꺼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컴컴한 공장 안에 수진이의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사무실까지 걸어갔습니다. 사무실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무거운 철제 금고 앞에 섰을 때 수진이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귀찮은 자비를 모조리 수진이에게 떠넘기면서 장부 숫자를 정리하는 일까지 시킨 탓에 수진이는 검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까만색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평소 정리하던 회계 장부와는 별도로 말순이가 따로 관리하던 진짜 장부였습니다. 수진이는 장부를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눈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장부 안에는 세금을 빼돌린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출을 절반으로 줄여 신고하고 나머지는 말순이의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기록이 수년치에 걸쳐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부 뒷장에서 수진이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우가 공장 자금을 빼내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수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 옆에는 투자보장, 원금 3배 수익이라는 메모가 정우의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장부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세금을 빼돌리고 남편은 공장 돈을 횡령해서 정체도 모를 사기꾼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는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도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플래시 없이 화면 빛만으로 찍어야 했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수진이는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도록 꾹 참으며 기록을 마쳤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휴대폰과 별도의 저장 공간에 이중으로 백업했습니다. 수진이는 장부 원본을 금고에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말순이가 가장 먼저 이 장부를 없앨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장부를 비닐봉지에 감싸 공장 뒤편 개인 사물함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사무실을 나서며 수진이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9년 동안 새벽마다 끌려오듯 출근했던 이 공장에서 오늘 밤 수진이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잠든 민준이의 이불을 여며주며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는 배달을 핑계로 공장을 나섰습니다. 배달을 나갈 때마다 손님들이 건네준 자잘한 수고비를 한 번도 쓰지 않고 한 푼 두 푼 모아놓았던 비상금이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9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해봐야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수진이는 그 봉투를 꼭 쥐고 시내의 한법률사무소 문을 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은 변호사는 수진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차근차근 모든 것을 꺼내놓았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무급노동, 월급 한 푼 없이 9년을 부려먹은 시어머니, 명예 도용대출, 불량 재료 강요, 그리고 모든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시댁의 계획까지. 수진이는 결혼 초부터 꼼꼼히 적어온 낡은 일기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어서 최근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들을 하나하나 재생했습니다. 말순이가 불량 재료를 쓰라고 윽박지르는 목소리, 조사관 앞에서 수진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며 거짓 눈물을 흘리는 음성이 상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는 장부 사진과 명예 도용 대출 내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동안 자료를 넘겨보더니 안경을 벗고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이걸 혼자서 다 모은 겁니까? 네. 9년 동안 조금씩 모았습니다. 변호사는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은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고 명예 도용 대출건으로 위자료도 넉넉히 받아낼 수 있어요. 수진이의 눈에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와 녹음 파일이면 형사 고발도 충분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의 조세 포탈까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돈이 많지 않습니다. 착수금을 낼 여유가. 수진이가 머뭇거리자 변호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수진 씨, 이 사건은 승소가 확실합니다. 착수금 없이 성공 보수 조건으로 진행하죠. 이기면 그때 받겠습니다. 수진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9년 동안 아무도 수진이 편에 서주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따로 빼내어 숨겨두었던 까만색 장부 원본도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이건 원본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관해 주세요. 변호사는 장부를 받아들며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수진이와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먼저 접수합니다. 형사 고발은 증거를 좀 더 보강한 뒤에 소송 중반쯤에 따로 접수할 거예요. 변호사는 펜으로 종이에 일정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수사에 보통 두세 달은 걸리니까 체포영장이 나오는 시점은 이혼 판결 무렵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버텨야 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댁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조용히 버텨주세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년을 버텼으니 몇 달 더 버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 앞으로 이혼 소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정우는 소장을 읽다 말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이 여자가 드디어 도망치려는 거야? 정우는 소장을 구겨 소파 위에 내팽개치며 말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혼 소송 넣었어. 전화기 너머로 말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아, 잘됐다. 알터니가 빠졌네. 걔가 나가면 조사건도 다 걔한테 돌릴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잘된 거지. 말순이와 정우는 전화기 너머로 서로 웃었습니다. 수진이가 스스로 나가준다면 불량 재료 사건의 모든 책임을 수진이에게 뒤집어 씌울 완벽한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걱정 마, 정우야. 전현이 이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게 해줄 테니까. 말순이는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순이와 정우는 수진이를 만만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친정도 없는 여자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냐며 매일 밤 마음 놓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사이 수진이의 변호사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2달째 변호사는 식약처와 경찰에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과 함께 수진이가 모아온 녹음 파일, 장부 사진, 명예 도용 대출 내역서가 수사기관에 전달되었고 수사관들은 즉시 은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진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고 밤에는 민준이를 재우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무도 수진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물은 조용히 그리고 촘촘하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넉 달, 길고도 길었던 법정 싸움이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진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0년간의 무급 노동, 명예 도용 대출, 불량 재료 사용 강요, 그리고 남편 정우의 지속적인 방임과 횡령까지 수진이가 제출한 증거들은 하나하나가 빈틈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정우 명의의 아파트가 수진이에게 넘어갔고 위자료 3천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준이의 양육권도 수진이가 가져갔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수진이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밤 11시에 지친 몸을 끌고 들어와 아이를 재우던 그 10년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마침내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수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진 씨, 이겼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법원에서 판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아파트가 수진이한테 넘어간다고?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보서를 내려다보다가 허겁지겁 말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아파트를 수진이한테 뺏겼어. 뭐라고? 전화기 너머로 말순이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아파트는 우리 돈으로 산 거잖아. 어떻게 그년한테 넘어가? 판사가 그렇게 결정했어. 위자료도 3천만 원이래. 미쳤어. 미쳤어. 진짜. 말순이는 전화기를 내동댕이 치듯 끊고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감히 자기 가족의 재산을 빼앗아 가다니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이는 택시를 잡아 타고 수진이의 아파트로 달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가며 현관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야, 문 열어. 말순이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나야, 시어머니. 당장 문 열어. 수진이는 거실에서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가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방에 가서 TV 보고 있어.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누구야, 엄마? 응, 잠깐이면 돼. 걱정 마. 민준이를 방으로 들여보낸 수진이는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말순이의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자 말순이는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들어서던 말순이의 발이 문턱에서 멈추었습니다. 수진이가 길을 막아서며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니만 반복하던 며느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이게 어디서 배운 짓이야? 이 집이 내 거야? 네, 이제 제 집입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으니까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담담했습니다. 법원? 법원이 뭔데? 이건 우리 가족 재산이야. 내가 어떻게 감히. 말순이는 악을 쓰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두 무릎이 스르르 꺾이며 현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말순이는 두 손을 모으며 수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다시 가족으로 지내자. 응? 10년 동안 근본 없는 사람이라 비웃던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는 무릎 꿇은 말순이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 말해. 10년 동안 저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안 먹이고 월급 한 푼 안 주고 제 이름으로 빚까지 만들어 놓고. 수진이의 목소리는 낮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요? 말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족은 제가 고를 겁니다, 어머니. 말순이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순이가 바닥에 엎드려 다시 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민준이 할머니 노릇이라도 하게 해줘. 내가 뭐든 할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돌려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식약처 조끼를 걸친 수사관 3명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소송 중반에 접수해 두었던 형사 고발에 대한 수사가 2달 넘게 은밀히 진행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수사기관이 마침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앞으로 나서며
말순이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인당 대표 김말순 씨 맞으십니까? 바닥에 엎드려 있던 말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사관의 제복을 본 말순이의 얼굴에서 애걸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폐기용 식자재 불법 사용 및 억대 조세 포탈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말순이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건 다 며느리가 한 거라니까. 수진이는 현관 안쪽에서 작은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까만색 표지의 두꺼운 장부가 나왔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겨두었던 비밀 장부 원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장부를 경찰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이건 명인당의 진짜 매출 장부입니다. 세금을 빼돌린 내역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받아든 경찰이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다른 수사관은 노트북을 펼쳐 수진이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복도에 말순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썩은 쌀 그냥 씻어서 써.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공업용이 어때서? 어차피 누가 알아. 바닥에 주저앉은 말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건 조작이야. 수진이가 조작한 거야. 말순이가 발버둥을 쳤지만 경찰은 담담하게 수갑을 꺼냈습니다. 나머지는 조사 과정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정우가 뛰어내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정우는 수갑이 채워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는 정우를 향해 돌아서며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더 꺼냈습니다. 정우의 눈앞에 말없이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야? 정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서류였습니다. 정우가 공장 돈을 빼돌려 가져다 바쳤던 투자 업체는 실체가 없는 사기 조직이었고 정우의 남은 재산까지 모조리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상태라는 수사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읽다가 손에서 힘이 빠져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사기였다고? 정우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듯 작아졌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연행되는 말순이의 뒷모습, 바닥에 주저앉은 정우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본 뒤 수진이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법원은 시댁의 전 재산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명인당에는 영구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0년 동안 탐욕과 거짓 위에 쌓아 올린 명인당의 간판은 하루아침에 내려졌고 굳게 잠긴 공장 철문에는 봉인 딱지가 붙었습니다. 수진이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민준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가 구치소에 수감되고 두어 달이 흐르는 동안 정우는 남은 재산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인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갈 곳을 잃은 정우는 건설 현장의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정우는 시멘트 가루가 뒤덮인 작업복 차림으로 편의점 앞턱에 걸터앉아 삼각김밥 하나를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정우를 쳐다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야, 정우. 너 요즘 매일 그것만 먹더라. 집에서 밥 안 해주냐? 정우는 삼각김밥을 씹던 입을 멈추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이 없어. 밥 해줄 사람도 없고. 동료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 너 명인당 아들이잖아. 그 큰 공장 물려받은 사람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정우는 구겨진 삼각김밥 포장지를 주먹 안에 꽉 쥐었습니다. 그거 다 끝났어. 공장도 없고 집도 없고 마누라도 아이도 다 내가 쫓아냈어. 아니, 내가 버린 거지. 동료가 더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우는 수진이가 매일 새벽같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 한 끼를 떠올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공장이라고 밥 차리고 애 씻기고 그걸 매일 했는데 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숟가락도 제대로 안 들고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 밥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 한편 수진이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직후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별도로 신청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일용직 현장을 옮겨다니며 거처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송달이 정우에게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정우는 일당을 받아 싸구려 소주 2병을 사들고 수진이가 민준이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불이 켜진 거실 창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창 너머로 민준이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수진이는 그 옆에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소주병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저게 내 자리였는데 저기 앉아서 민준이 숙제 봐주고 수진이랑 같이 밥 먹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정우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아파트 현관 앞 복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모니터를 확인하자 빗물에 흠뻑 젖은 정우가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나 정우야.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정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엄마 말만 듣고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한 게 1000번만번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정우는 젖은 바닥에 이마를 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 아빠로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뭐든 할게. 공사판에서 벽돌이든 시멘트든 뭐든 날라서 너랑 민준이 먹여 살릴게. 수진이는 문틀에 기댄 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어 수진이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한 짓 내가 다 대신 사과할게. 수진아, 너만 받아주면 나 진짜 달라질게. 제발.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는 10년 동안 자신을 가족 취급도 하지 않던 사람의 처참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마음 한구석에 찰나의 흔들림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아빠의 목소리를 들은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현관 쪽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밖에 아빠야? 아빠 목소리 들렸어. 수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재빨리 몸을 돌려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아무도 안 왔어. 빗소리야. 어서 방에 들어가서 자자. 근데 엄마, 나 분명히 아빠 목소리 들었는데. 민준아, 엄마 말 믿지? 꿈을 꾼 거야. 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수진이는 민준이를 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고 귀를 살짝 막아주었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감는 것을 확인한 뒤 수진이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현관 밖에서 정우는 아이의 기척을 느끼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아빠 왔어. 수진아, 제발 문 열어줘. 아이한테 아빠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여줘. 수진이는 현관 앞에 서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질긴 나쁜 인연의 끈이 다시 아이의 발목을 잡을까봐 깊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혈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잘못을 덮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아이를 위한 길인지 수진이는 짧고도 깊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가 잠든 방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눈치를 보며 자라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불량 재료를 먹고 병원에 실려갔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수천만 원의 빚을 씌운 시댁의 행태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흔들리던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수진이는 현관문을 다시 열고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씨. 정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무시할 때는 가족이 아니었으면서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그때 내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떡 반죽할 때, 밤 12시에 배달 나갈 때, 어머니한테 밥그릇 내던져지면서 맞을 때 정우 씨는 어디 있었어?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이 말 한번 하고 싶었어.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누군가의 딸이고 민준이의 엄마라고. 근데 이 집안에서 나는 그냥 공짜로 부려먹는 일꾼이었잖아.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우리는 이제 남이야. 다시는 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 정우는 수진이의 굳은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섰고 축 늘어진 어깨를 한번 돌아보지 못한 채 빗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수진이는 현관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등 뒤로 정우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수진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수진이의 어깨가 한동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곧 고개를 들고 민준이가 잠든 방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의 이불을 여미고 아이의 볼에 가만히 손을 대었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우리 민준이는 엄마가 꼭 지킬게. 수진이는 아이 곁에 나란히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민준이를 학교에 보낸 뒤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어젯밤에 정우가 아파트까지 찾아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고 민준이가 잠에서 깨서 아빠 목소리를 들을 뻔했습니다. 변호사가 즉시 물었습니다. 혹시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네, 열었습니다. 돌아가라고 말하고 바로 닫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이 아직 전달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섰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잘 들으세요. 송달이 안 됐더라도 이혼한 전 배우자가 동의 없이 집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법원에 재송달을 요청하겠습니다. 정우가 다시 나타나면 대화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수진이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뒤 법원 직원이 정우가 머물고 있는 건설 현장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현장 소장이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 씨, 법원에서 사람 왔어. 서류 받으래. 정우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장갑을 벗으며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서입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정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나 문자도 보낼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돌아간 뒤 현장 소장이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얘졌어. 정우는 접힌 서류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숙소 한켠에 쭈그려 앉아 구겨진 명령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정우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끝난 거구나. 진짜 끝난 거야. 정우는 서류를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단 한 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받아들인 정우의 입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 면회실에서는 말순이가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면회실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이 씨,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순이가 변호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뭔데요? 수진이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렇지요? 변호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수진 씨가 정우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고 오늘 정우 씨에게 전달이 완료됐습니다. 수진 씨는 어떠한 접촉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말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접근 금지라니. 나는 그의 시어머니인데 민준이 할머니인데 손자 얼굴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말순 씨,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불법 재료 사용, 탈세, 며느리 명예 도용까지. 수진 씨 입장에서는 이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는 뜻입니다. 말순이는 면회실 탁자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말순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너무 못했어요. 1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시키고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월급 한 푼 안 주고 내가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을 10년 전에 아셨어야 했습니다. 말순이는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지라도 보내면 안 될까요?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종이에 글만 써서 보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편지는 접근금지 명령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받아들일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날부터 말순이는 구치소에서 수진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매일같이 써내려갔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었다며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글씨를 눌러 썼습니다. 편지는 매주 두세 통씩 수진이의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는 우편함에서 말순이의 편지를 꺼내 들고 봉투 겉면의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진이는 편지를 뜯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곧장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반송 처리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오는 편지는 전부 반송해 주세요. 직원이 반송 도장을 찍는 동안 수진이의 손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우체국을 나서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쌓인 게 편지 몇 장으로 지워지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겠지요.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와 시댁과 관련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가 건네주었던 앞치마, 공장에서 가져온 낡은 작업 장갑, 정우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까지 빠짐없이 상자에 담아 밀봉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거실에 놓인 상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어디 보내는 거야?
수진이는 민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응,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야. 엄마가 오래된 짐을 정리하는 거야. 아빠 것도 들어있어? 수진이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지금 우리 둘을 위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준이는 엄마만 믿으면 돼. 알겠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엄마 믿어. 수진이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상자를 들어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잠든 뒤 수진이는 거실 식탁에 앉아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온 요리책과 식품위생 관련 서적을 펼쳤습니다. 수진이는 밤늦게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며 밑줄을 긋고 내용을 공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수진이는 공책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남의 부엌에서 눈치 보며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 부엌을 만들어야지. 수진이는 불을 끄고 민준이 곁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10년 동안 수진이를 올가매고 있던 부당한 굴레가 마침내 완전히 끊어졌고 수진이의 가슴 속에는 비갠 뒤에 맑은 하늘처럼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4월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은 목돈을 미천 삼아 아파트 근처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고 아담한 수제 반찬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게 앞에 화분 2개를 나란히 놓고 간판을 올려다보던 수진이는 옆에 서 있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가게 어때? 예쁘지? 민준이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써 있다. 진짜 엄마 가게야? 응, 진짜 엄마 가게야. 엄마가 매일 여기서 맛있는 반찬 만들 거야. 나도 도와줄래? 나 힘세졌어. 수진이가 웃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제일 든든한 도움이지. 매일 새벽 수진이는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시장에서 그날 들어온 가장 신선한 재료만을 골랐습니다. 오랜 세월 억지로 나쁜 재료를 만져야 했던 기억을 씻어내듯 수진이는 유통기한이 단 하루라도 지난 재료는 미련 없이 폐기했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반찬통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가, 여기 반찬은 왜 이렇게 맛있어? 우리 영감이 입이 짧은 사람인데 여기 깍두기는 매일 찾는다니까. 수진이가 두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만들면 맛은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 요즘 세상에 이렇게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많이 소문낼게. 어머니, 그 말씀이 제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나간 뒤 수진이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민준이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앞치마를 두른 엄마와 씩씩하게 웃는 자신의 모습이 크레파스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초등학교를 마친 민준이가 씩씩한 발걸음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우리 민준이 왔어?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는데 내가 1등 했어.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우리 민준이 언제 이렇게 빨라진 거야? 매일 아침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잖아. 그래서 힘이 세진 거야. 민준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수진이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내가 주물러줄게. 아이고, 우리 민준이 손이 약손이네. 엄마, 나 엄마가 만든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민준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고 수진이는 아이를 꼭 안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엄마는 민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저녁 무렵 수진이는 가게를 정리하고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가게 열어? 그럼 내일도 열지.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나도 내일 학교 끝나면 바로 올게. 약속? 그래, 약속.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진이는 민준이와 함께 저녁밥을 지어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두 사람의 밥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잠든 뒤 수진이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댁의 문을 들어섰던 25살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떡 반죽을 하고 밤열 2시에 배달을 나가고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못하며 버텼던 3,600여일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과거의 칙칙하고 그늘졌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버텼다. 내가 잘 버텼어. 수진이는 지난 10년 동안 견뎌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자신의 강인함이 오늘 이 평온한 저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창문을 닫고 민준이가 잠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이불을 여미고 볼에 가만히 입술을 대었습니다. 내일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민준이. 수진이는 아이 곁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 동안 며느리를 거지 취급하던 시댁은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렸고 묵묵히 견뎌낸 수진이는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삶을 일궈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고 끝까지 선을 지킨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수진이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